2021년 2월 18일 화성 착륙에 성공하며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던 화성 탐사차 퍼세비어런스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나사에서 제작한 화성 탐사차로서 화성의 생명체 거주 여부, 고대 환경조사, 지표의 역사 등을 조사하고 밝히는 것을 주 목표로 하였습니다. 퍼서비어런스 계획의 최초 발표는 201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 지구 물리학회 컨퍼런스였습니다. 이때 나사는 15억 달러를 예상하며 2011년 발사된 화성 탐사차 큐리오시티의 디자인을 사용하지만 다른 과학 장비를 장착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탐사선의 디자인을 유지함으로써 탐사선 외관을 새로 개발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12년 발표 이후 2014년 7월 31일에는 퍼서비어런스에 장착될 과학 장비의 개수와 종류가 정해졌으며 2016년에는 역추진 로켓으로 사용되는 좀비 로켓의 테스트가 진행되는 등 그렇게 여러 연구와 개발을 거친 퍼서비어런스 탐사차는 2020년 7월 30일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체 아틀라스5와 함께 발사되었습니다. 이때 퍼시버런스와 함께 발사된 것이 헬리콥터형 탐사선 인제니어티, 마스 헬리콥터 인제니어리입니다. 인제니어티는 퍼서비어런스와 함께 화성에 착륙하여 퍼서비어런스의 탐사 대상을 미리 정해주고 퍼서비어런스가 가기 어려운 절벽이나 협곡 등의 험준한 지형을 대신 탐사하는 역할을 하며 약 30일간 화성 곳곳을 날아다니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중량 1.8kg의 매우 작은 크기를 가진 인제니어티는 임무 수행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과학 장비와 설비만을 지니고 있는데 먼저 퍼서비어런스의 길을 안내하기 위한 고해상도 카메라 2대와 비행을 위한 1.1m 너비의 프로펠러 그리고 탐사선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 공급 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퍼서비어런스 탐사차는 다양한 목표와 임무를 지니고 있는데 먼저 화성의 생명체 거주 여부를 파악하고 고대 환경을 조사하며 화성의 지표 역사를 밝히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미래 화성의 유인 탐사가 진행되기 전 인간이 어떤 조건으로 착륙해야 되는지, 위해가 될 만한 것은 없는지 미리 탐색하고 대기의 조성을 분석하고 알려주어 훗날 진행될지도 모를 화성기지 건설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는 것이 퍼서비어런스의 또 다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퍼서비어런스는 여러 과학 장비, 즉 페이로드들을 장착하고 있는데 먼저 X선 분광기로서 화성에 있는 흙의 성분을 분석하는 PIXL, Planetary Instrument for X-ray Lithochemistry, 지하 불량 분석 레이더로서 10m 이내에 있는 화성 지하의 구성 성분과 물을 탐색하는 RIMFAX, The Radar Imager for Mars Subsurface Experiment, 화성의 날씨를 기록하고 측정하는 장비로서 기온, 풍속, 기압, 화성 먼지 등을 측정하는 MEDA, Mars Environmental Dynamics Analyzer, 화성 대기의 주요 구성 성분인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장치인 MOXIE, Mars Oxygen ISRU Experiment, 질량 분석기로서 화성의 간헐천에 있는 미네랄, 산소, 탄소, 질소 등을 발견하고 검출하는 장비인 슈퍼캠, 화성의 풍경을 줌으로 촬영할 수 있는 매스캠-G, 좌회선을 이용해 인간이 상대적으로 살기 좋은 장소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SHER-LOC, Scanning Habitable Environments with Raman and Luminescence for Organics and Chemicals, 그리고 앞서 소개한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인제니어티와 샘플을 수집하고 탐사 대상을 탐사선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로보팔 등이 퍼서비어런스에 장착된 과학 장비들입니다. 이전부터 화성 탐사는 매우 까다로운 과제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화성 착륙은 여러 국가의 탐사선이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을 만큼 매우 정밀한 기술력이 필요한 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화성을 향해 발사한 탐사선만 대략 50여 대인데 이 중 임무에 성공한 케이스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화성 착륙의 경우 구소련과 유럽연합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미국만이 총 8회 착륙 성공으로 유일하면서 최다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화성 착륙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어려워 화성 착륙을 또 다른 이름으로 공포의 7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화성의 대기권으로 진입한 탐사선이 지표면으로 착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7분인데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2020년 7월 30일 발사된 퍼서비어런스 탐사차는 지난 2021년 2월 18일 착륙을 시도하게 됩니다.
먼저 화성 착륙을 시도하는 퍼서비어런스호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탐사선 최장부에는 비행 궤도를 수정하는 데 사용되는 추진 모듈 크루즈 스테이지가 있으며 그 아래 탐사선을 보호하는 운반 캡슐이 있고 운반 캡슐 바로 하단에는 탐사선이 화성 지표면에 다다랐을 때 안전한 착륙을 할 수 있도록 역추진을 해주는 스카이 크레인이 있습니다. 스카이 크레인 바로 하단에 탐사선 로버가 있으며 로버의 하단이자 퍼시베런스 탐사선 가장 아랫부분에는 대기 마찰로 인한 마찰로로부터 로버를 보호해주는 방열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손에 땀을 쥐게 했던 퍼시베런스의 착륙 과정입니다. 먼저 화성에 접근하면서 궤도를 수정하는 데 사용된 추진 모듈인 크루즈 스테이지를 분리해냅니다. 이후 화성 고도 130km 부근에 도달하면 본격적인 착륙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때 초속 5.3km의 속도로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천천히 감속함과 동시에 하강을 하는데 이 시점부터 탐사선이 화성 지표면에 도달하기까지 약 6분 50초가 걸립니다. 그렇게 대기권에 진입한 퍼서비어런스 탐사선은 약 1분 후 고도 67km 부근에 들어서면서 대기 마찰로 인해 속력이 급격하게 감소함과 동시에 탐사선에 부착된 방열판의 온도는 섭씨 1300도까지 치솟게 됩니다. 초속 5.3km의 매우 빠른 속도로 하강을 시작한 퍼서비어런스호는 이렇게 2분을 하강하면서 초속 740m 정도의 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강을 하다가 고도 12km 부근에 들어서면 초음속 낙하산을 전개하는데 이때 속도는 초속 420m까지 떨어지고 이때 시점은 대기권 진입 이후 약 4분이 경과한 뒤입니다. 초음속 낙하산과 함께 계속해서 하강하던 퍼시비어런스호는 이후 부착되었던 방열판을 분리해내고 탐사선에 장착된 레이더로 지형을 스캔합니다. 스카이 크레인과 로버만을 남기고 모두 분리되며 지표면에 다다랐을 때 스카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초속 0.7m까지 속도를 낮추고 화성 지표면에 사뿐하게 착륙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착륙 과정이 벌어지는 동안 지구의 과학자들은 착륙을 시도하는 탐사선과 지속적인 통신을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지구와 화성 간의 물리적 거리가 약 2억 킬로미터이고 양방향 통신에 22분이라는 긴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퍼서비어런스호의 연구진은 이 모든 착륙 과정을 탐사선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2월 18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퍼서비어런스호의 착륙 시도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후 3시 55분 나사의 발표에 의해 공식적인 착륙 성공으로 기록됩니다. 퍼서비어런스의 착륙 성공 4일 후인 지난 2월 22일 퍼서비어런스 공식 트위터 계정에는 18초 분량의 오디오 파일 2개가 올라왔습니다. 그 오디오 파일에는 퍼서비어런스가 착륙하는 순간과 화성의 바람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로버가 내는 기계음을 포함한 소리이며 또 다른 하나는 로버의 기계음을 제거한 소리인데 화성의 소리가 지구로 전송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퍼서비어런스는 7분의 착륙 과정 중 고도 11km에서 낙하산을 펼치고 착지하기까지의 3분간의 과정을 담은 고화질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나사의 발표에 따르면 이 하강 과정에서만 약 23,000장의 사진과 30GB 분량의 정보를 수집했으며 퍼서비어런스는 총 7개의 카메라를 동원해 착륙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화성 착륙 2주 후인 지난 3월 4일 퍼서비어런스호는 화성에서의 첫 시험 주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퍼서비어런스호는 화성의 착륙지인 예제로 크레이터에서 약 33분간 6.5m를 이동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첫 시험 주행은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원격 지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먼저 4m를 전진한 뒤 왼쪽으로 150도 방향을 틀어 2.5m 후진하여 시험 주행을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주행 능력을 바탕으로 퍼서비어런스호는 앞으로 화성에서 약 2년간 25km를 이동하며 화성의 토양과 암석을 채집하는 등 수십억 년 존재했을지 모를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현재 꾸준히 화성의 사진을 지구로 전송해 오고 있는데 그중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진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화성 대기상으로 무지개가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지개는 햇빛이 대기 중에 작은 물방울에 반사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논란이 된 이유는
화성의 대기 조건이 무지개를 가질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화성은 대기 밀도가 지구의 1%에 불과하고 매우 건조하며 기온이 낮기 때문에 무지개가 형성되기 불가능한 조건으로 알려져 있고, 해당 사진이 공개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화성 대기 조건에 대한 갑론을박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던 이 사진은 퍼서비어런스 트위터 계정을 통해 나사가 직접 답변하면서 논란은 끝이 납니다. 나사는 트위터에서 사진 속 무지개는 진짜가 아니고 화성은 물이 부족한 데다 대기 중 온도가 너무 낮아 수분이 존재할 수 없어 무지개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사진 속 무지개처럼 보이는 아치형 빛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구에서 사용하는 카메라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렌즈 플레어, 즉 빛의 굴절로 인해 생겨난 인위적 현상이라는 설명을 게재하면서 해당 사진의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이 납니다. 퍼서비어런스가 보내온 여러 사진 중에는 퍼서비어런스와 함께 화성으로 보내진 소형 무인 헬기 인제니어티와 함께 셀카처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해당 셀카에 찍힌 인제니어티는 지난 4월 12일 첫 비행을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나사의 기술진이 인제니어티의 로스터핀을 테스트하던 중 인제니어티가 비행전에서 비행 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속 로터 테스트의 데이터상 워치독 타이머가 만료되면서 테스트 시퀀스가 일찍 종료되는 문제를 발견하였고, 인제니어티의 시험 비행은 14일로 미루어지게 됩니다. 워치독 타이머란 헬리콥터의 테스트 시퀀스를 감독하고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엔지니어들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일정이 미루어진 인제니어티의 비행은 최근 인제니어티의 새로운 비행 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로 결정되면서 다시금 연기됩니다. 나사는 트위터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개발 자체는 간단하나 인제니어티로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면서 현재 비행 목표 날짜는 유동적이고 곧 새로운 비행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사가 인제니어티의 시험 비행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퍼서비어런스 계획에 투입된 비용만 약 2조 7천억 원 가량이며 인제니어티를 만드는 데는 약 8,500만 달러, 우리 돈 약 950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제껏 화성에서 비행을 성공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나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정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시험 비행을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4월 19일 인제니어티가 화성 하늘을 비행하는 데 성공합니다. 인류가 지구의 행성에서 제어가 되는 동력체를 비행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험 비행은 이륙 후 초속 1m의 속력으로 약 3m 높이까지 상승하여 30초간 정지 비행을 하고 착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인제니어티는 높이 49cm로 질량은 지구에서는 1.8kg이지만 중력이 지구의 3분의 1인 화성에서는 0.68kg에 불과한 작은 비행체입니다. 앞서 나사는 비행 시도를 화성 시간으로 30솔 내 최대 5차례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1솔은 24시간 37분 23초입니다. 이에 따라 인제니어티는 앞으로 4차례 더 시험 비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화성에서 비행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대기 밀도가 지구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공기 힘으로 양력을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제니어티는 탄소섬유로 만든 날개 4개가 보통 헬기보다 8배 정도 빠른 분당 2,400회 안팎으로 회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화성 표면에서 이륙하는 것은 지구에서 고도 10만 피트, 약 30km로 비행하는 것과 비교할 만하다라면서 어떤 헬기도 그 정도 높이에서 비행한 적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7년 화성을 돌아다니며 탐험하는 시대를 연 첫 탐사 로봇 소저너와 같은 역할을 하늘에서 해줄 비행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인제니어티가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는 4월 22일 인제니어티가 거의 52초 동안 약 5m 높이로 날아오르며 2차 비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성 지표면에서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이륙한 인제니어티는 짧은 정지 비행 이후 5도 각도로 몸을 기울여 7피트, 즉 2.1m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25일 인제니어티는 3차 비행에도 성공합니다. 이번에도 2차 비행 때와 같은 4.8m 높이로 날아올라 49.2m를 비행한 뒤 다시 이륙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약 80초간 100m 가까이 비행하며 최대 초속 1.98m를 기록했습니다.
이 비행에서 인제니어티는 지상의 지형 지물을 카메라로 기록하고 비교해 항로를 유지하는 자동 항법 시스템을 시험했습니다. 인제니어티는 앞으로 2차례 더 시험 비행을 남겨놓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헬기의 최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동체가 추락할 수도 있는 한계 비행에 도전할 계획입니다.